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전옥현의 한보정론 두 번째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권 내에서 연말이 가까우니까요. 개각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이 민주당 너무나 무기력하다. 조국 사태 거치면서 이런 정당이 어디가 있나. 당에 대한 불만도 이제 서서히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낙연 총리 이번에 일본도 다녀왔고요.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다 보니까 이낙연 총리가 앞으로 어떻게 정치 진로를 말하자면 잘 관리해 나갈 것인지 이런 데 관해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묶어서 제가 여러분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당 내 분위기 심상치 않습니다. 집권 여당이고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의 여당에 대한 지배력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이 친문 세력에 찍혀버리면 문자폭탄 맞아가지고 난리 나죠. 문자폭탄 맞는 거야 견딜 수 있지만 내년 총선 표가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 입조심을 엄청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양식인으로서 살아있는 정치인으로서 그야말로 문재인 정권보다는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 옳은 소리를 하는 여당 의원들 몇몇이 살아있어요. 그 중에 맨 먼저 치고 나온 사람이 이철희 의원입니다. 이철희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맨 먼저 했고 이 뒤를 이어서 표창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했어요. 그러면서 이철희 의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역시 쓴소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철희 의원이 최근에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그리고 의원총회에서 얘기한 발언들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이철희 의원의 발언은 한마디로 조국 사태에 너무 당이 숨어있다. 이렇게 늙은 당 가지고 무슨 내년 총선을 제대로 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누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데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바로 이해찬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서 이 조국 사태 이후로 이해찬 책임론을 처음으로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무나 당이 조용한 거가 절대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의원들이 의원직을 던질 각오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본인은 의원직 던질 각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당이 노쇠하고 낡았고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가장 답답한 것은 당이 대통령 뒤에 숨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 그러면서 당이 이렇게 숨는 거 너무 비겁하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장점인 커먼 타치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것을 얘기한 건데요. 이 커먼 타치가 사라졌다. 국민과 소통하는 것을 절대 잃지 않게 해야 되는데 청와대 참모들의 책임이 매우 크다. 예. 그리고 대통령이 합법적 불공정을 언급하면서 대입 정시 모집 확대를 추진한 것과 관련해서도 한마디 했는데요. 대통령 입장 이해하지만 받아들이는 시민의 관점에서 표현이 적절치 않다. 그리고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는 사회는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시대로 가는데 국회는 평균 연령이 역대로 가장 높다. 미스매치다. 다선 586 중진들 물갈이하고 20, 30대를 수혈하라. 이런 쇄신을 의미한 것으로 지금 언론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해찬 대표 과연 앞으로 어떤 역할을 조국 사태와 관련돼서 특히 검찰과 법무부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아주 검찰 직격탄을 날렸잖아요. 정치검찰 이거 있을 수 없다. 강력히 견제하고 나선 사람이 바로 이해찬인데 이해찬 대표 앞으로 어떤 발언을 이제 해야 될지 우리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이해찬 대표 책임론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당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여당 내에서 이거 내년 총선 걱정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민심 이반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해찬 대표의 이런 인기 계속 빠지고 있는데 이걸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이낙연 총리 하나밖에 없다. 이것이 여당 내부에 거의 일치된 견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죄송합니다. 이낙연 총리와 관련해서는요.
지금 최장수 총리를 하고 있습니다. 28일 기준으로 무려 881일째 총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최장수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 때 누가 총리했습니까? 김항식 전 총리가 가장 오래 재직했다고 그래요. 2010년도 10월 1일부터 2013년도 2월 25일까지. 그래서 이 김항식 총리 전에 뭐 서울시장 후보로도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이낙연 총리는 김항식 총리와 달리 우리 국민의 인기 순위 1번에 올라와 있어요. 인기 차트 1번. 아주 제가 보기에는 최장수 총리도 총리지만 차기 대권 주자 1순위를 이렇게 오래 거치는 총리 또는 정치인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런 배경 요인들을 많이 살펴봐야 되겠죠. 지금 이 언론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 다양한 경험입니다. 국회의원 4선을 했고 전남도지사를 거쳤고 또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의 대변인으로서 또 역할을 또 했고, 이러한 다양한 경험도, 물론 뭐 기자 출신이죠. 이런 것이 이낙연 총리의 장수, 그리고 차기 대권주자 1위를 굳히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좋은 점들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계열로 보면 노무현 대통령 밑에서 대변인 했지만 친노 계열로 들어가지는 또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친문이냐? 또 그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한테 발탁이 돼가지고 이렇게까지 장기 집권을 하느냐? 그럼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총리로 발탁했냐면요. 이미 탄핵 국면 이전에 2016년도에 이낙연 총리한테 다음에 내가 총리로 쓰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자, 이걸 보면 이 사람을 뽑아내는 문재인 대통령, 딱 이낙연 총리 한 명에 대해서는 상당한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조국 같은 사람을 앉힌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쓸 수밖에 없죠. 근데 이낙연 총리, 이 총리를 선택한 거는 조국을 앉힌 거하고는 정반대편의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낙연 총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최장수 총리를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지만은 신중함입니다. 신중함. 그리고 이 언어를 통해서 이낙연 총리의 정치 감각,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았다. 예. 근데 이제 이낙연 총리도 취임 초기에는 이거 대도통리, 스텔스 총리 이런 말도 들었다고 그래요. 별로 실세 역할을 할 만한 그런 움직임이 없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정치인으로서의 실력을, 그리고 총리로서의 실력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케이스가 2017년도 8월에 있었던 유영진 식약처장, 저도 기억이 납니다. 계란파동, 생리대파동, 요걸 가지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데 대해서 강력히 질책하고 제대로 설명도 못하는 무능력 이렇게 갖고 바꿔쳤어요.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실세 총리를 역할을 하는 첫 번째 관문이었던 것으로 언론은 보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공직사에서 군기 반장을 하는 총리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 공무원들이 사실상 총리한테, 대통령한테 깨지면 국민들은 좋아하잖아요. 이런 심리에 말하자면 불을 질렀다. 예. 이렇게 하면서 이 평가를 받기 시작했고, 국정현안 점검회의라든가 간담회 이럴 때도 이제 그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해가지고 말하자면 그 실력이 이 시스템 안에 놓여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언어. 이 총리의 언어는 이제 국회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답변을 통해서 많이 나왔는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야당에서 뭐라고 야단치면 네,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 총리는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넘어가지 않고 이 격식 있는 언어로 하나씩 제대로 반박을 했다. 예를 들어서 2017년도 9월에 김성태 의원이 질문한 건데요.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와 통화를 하면서 한국이 대북 대화 구걸하는 거지 같다. 그런 기사가 나왔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낙연 총리 대답이 의원님이 한국 대통령보다 일본 총리를 더 신뢰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갔고요. 그러면서 이 촌철살인의 이낙연 총리의 국회 질의응답 과정, 이것이
상당히 좋은 평가를 얻었고 이렇게 디테일하면서도 안정감 있는 언어 구사 능력을 가졌다. 이것은 기자 때부터 이게 뼈에 피에 녹아 있던 그런 경륜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 아니냐. 그래서 이낙연 총리가 쓰는 그러한 섬세한 언어, 이것이 굉장히 큰 정치적 무기가 되었다. 그러면서 이 본인의 정치적 정체성을 국민에게 인식시키는데도 크게 기여했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예. 그럼으로써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즉 진보 정책, 이념 정책에 집중된 이 인기 하락, 이것을 이낙연 총리가 많이 보정해주는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이런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안정감, 그리고 이제 행동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비교적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이낙연 총리도 이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검찰에 대한 불만, 비판, 이런 양념, 잘못된 그런 모습은 보였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야말로 이낙연 총리도 사람이니까 이 친노, 친문 그룹에서 살아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좀 그런 데서 영향을 받은 측면도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합니다. 그리고 이낙연 총리는 또 메모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것은 기자 때부터 가졌던 버릇인데요.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이 메모지를 가지고 메모해가지고 꼭 수첩에 잘 보관해서 활용하는 이런 좋은 습관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 본다면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낙연 총리가 과연 이제 연말이 되면 인기 없는 이해찬 대표를 대신해서 선대 본부장 이런 걸 맡아갖고 분위기를 일신해서 떨어지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을 끌어올려서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거두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냐, 또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잠재력과 역량을 제대로 말하자면 드러내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자기 후보자 1순위에서 이런 거에 관해서 많은 이제 이 말들이 오고 가는데요. 과연 제가 보기에 이 정치판에서 4선이나 됐고 많은 좋은 점수를 가지고 있지만 내년 총선에서는 이제 친문 세력이 득세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친문 세력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 흔들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왜? 친문 진영의 전제. 친문 진영에서는 지금 다른 사람이 지금 어른거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낙연 총리는 그냥 얼굴마담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자, 그럼 누가 친문 세력에서는 인기 1위의 차기 대권 주자냐? 조국밖에 남아있지 않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조국을 반드시 살려야만 한다. 이것이 여권의 생각이다. 이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검찰개혁이라는 멋진 이 꽃다발을 조국한테 넘겨주려고 대통령이 저렇게 검찰개혁, 장관도 임명하지 않고 오랫동안 비워두겠다. 이렇게 작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조국 갖고 안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번에 실험에서 실패했습니다. 2번 다시 실험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이 망가지니까요. 자, 그렇다 본다면 여권 내에서는 지금 연말 개각을 앞두고 소랑설레가 말라요. 총리서부터. 예. 그러면 총리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원혜영, 또 김진표, 그 다음에 종로에 있는 정세균, 이런 분들도 많이 떠오르고 있지만요. 초대 비서실장 최장수 장수 비서실장한 임종석, 또 총리 후보, 통일부 장관에서도 총리 후보에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통일 장관은 앉은 지 얼마 안 돼서 좀 어렵고 비서실장 하면서 국정 전반을 다 갖췄는데, 그리고 친문 세력인데 총리를 가야 총리 잠깐 한 1, 2년 또 한 2년 정도 하고 2022년도에 대선 주자군으로 자리를 딱 굳히는 것이 좋은 시간이 올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까지 이렇게 임종석이 총리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임종석에 대한 정치적 무게는 상당하다. 아직도 친문 세력의 핵심 주자다. 더군다나 이번에 조국이 이제 거의 아웃된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 눈에서는 아웃됐고 조국